안녕하세요. 오늘 밤 책 한 잔입니다. 요새 날씨가 매우 덥죠. 모두 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무더위를 식혀줄 서늘한 바람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나타나고요.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그가 머물다 간 자리에 언제나 진실이 드러납니다. 배트맨? 아닙니다. 조커 역시 아니고요.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독특한 매력의 할리퀸입니다. 자, 오늘 그는 신년 파티가 열리던 저택을 찾아오고 10년 전 의문스러운 죽음과 마주치게 됩니다. 할리퀸과 함께 잊힌 비밀이 다시 깨어납니다. 지금부터 에거서 크리스티의 단편 할리퀸, 퀸의 방문을 시작합니다. 신비의 사나이 할리퀸, 퀸의 방문.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이었다. 로이스턴 저택에서 열린 파티엔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만 넓은 거실에 남게 되었다.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이 모두 자러 가고 없어서 세터 스웨이트는 마음이 홀가분했다. 그는 아이들이 몰려다니는 꼴이 보기 싫었다. 녀석들은 재미도 없고 무례했기 때문이다. 세터 스웨이트는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에겐 찾아볼 수 없는 세심함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좋아 보였다. 세터 스웨이트는 올해 62살로 등이 약간 굽었고 주름진 얼굴은 괴상한 요정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남들의 사생활에 예민하고 관심이 많았다. 말하자면 그는 한평생 관람석 맨 앞줄에 앉아서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러 드라마를 관람해온 것이다. 그가 맡은 역할은 언제나 구경꾼이었다. 늙어버린 지금에서야 느끼는 거지만 그는 그 드라마에 대해 점점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젠 약간 유별난 구경거리를 찾게 된 것이다. 그는 분명 이런 분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드라마의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사냥개처럼 예리하게 냄새를 맡았다. 오늘 오후 로이스턴 저택에 도착한 뒤로 그 이상한 감각이 내부에서 꿈틀거리면서 그에게 준비를 갖추도록 일렀다.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이제 막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저택에서 열린 파티는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집주인 톰 이브샴은 온화하고 쾌활한 사람이었고 안주인은 진지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여자로 결혼 전엔 레이디 로라 킨으로 불렸다고 한다. 손님은 군인으로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리처드 콘웨이 경, 세터 스웨이트가 이름조차 모르는 67명의 젊은이, 그리고 포털 씨 부부였다. 세터 스웨이트의 관심을 끈 것은 이 포털 씨 부부였다. 세터 스웨이트는 예전에 알렉스 포터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해서까지 알고 있었다. 알렉스 포터는 그 집안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나이는 40살 정도였고 금발에다 집안 사람들처럼 눈이 새파랬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했고 게임에 능했지만 상상력은 다소 부족했다. 알렉스 포터에게 특이한 점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그는 착하고 건전한 지극히 평범한 영국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달랐다. 세터 스웨이트도 알고 있듯이 그는 호주 출신이었다. 포털은 2년 전에 호주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녀를 만나 결혼한 뒤 영국으로 데려왔다. 결혼 전엔 영국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그녀는 세터 스웨이트가 여태껏 만난 호주 여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세터 스웨이트는 지금 그녀를 은밀히 관찰하는 중이었다. 정말 흥미로운 여자였다.
조용하면서도 활력이 넘쳤다. 활력. 확실히 그랬다. 엄밀히 따지면 미인은 아니었다. 결코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놓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그것은 남자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점이었다. 쇠터 스웨이트는 자신의 남성적인 면으로 그것을 간파했다. 한편 그에게 다분한 여성적인 기질에 왜 저 여자는 머리를 염색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보통 남자들 같으면 그녀가 머리를 염색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다. 머리카락이 검은 여자들이 금발로 염색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금발머리를 검게 염색한 여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면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여자였다. 이상하지만 그는 직관적으로 그녀가 매우 행복하든지 아니면 매우 불행하든지 둘 중 하나일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중 어느 쪽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초조했다. 게다가 묘하게도 그는 자기 남편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쇠터 스웨이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포털이 자기 아내를 끔찍히도 아끼는군. 그런데 가끔... 맞아. 가끔 자기 아내를 두려워하고 있어. 정말 재미있군. 보기 드물게 흥미로운 일이야. 포털은 지나치게 술을 마셔댔다. 분명히 그랬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보지 않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그녀를 건너다보곤 했다. 겁쟁이군. 저 친구는 순 겁쟁이야. 아내 쪽도 남편이 쳐다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어. 그는 이 부부에게 대단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로선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이 부부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구석에 있던 커다란 시계에서 종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지는 바람에 그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12시군요. 이브샴이 말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저 시계는 5분이 빨라요. 애들도 기다렸다가 새해가 밝는 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거실을 가로질러 가서 시계 바늘을 제대로 맞추었다. 애들이 자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의 부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히 머리 소리나 뭐 그딴 걸 우리 침대 속에 넣고 있을걸요. 그런 장난을 매우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아유,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땐 그런 장난은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면 풍속도 변하는 법 아닙니까? 코네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코네이는 키가 크고 외모가 군인다웠다. 그와 이브샴은 거의 비슷한 타입으로 겸손하고 솔직한 성격에 올바르고 친절했다. 제가 어렸을 땐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올드랭 사인을 불렀어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요. 이 노래 가사만 들으면 가슴이 찡한 게 마치 미어지는 것 같아요. 안주인 레이디 로라가 말을 이었다. 이브샴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더니 투덜거렸다. 그만둬요, 로라. 이런 곳에서. 그러더니 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넓은 거실을 성큼성큼 가로질러 가서 전등을 하나 더 켰다. 어머, 내가 미쳤나 봐요. 레이디 로라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불쌍한 케이플 씨를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포털 부인, 난로불이 너무 뜨겁지 않아요? 엘리노어 포털은 뒤뚱거리며 몸을 움직였다. 네, 고마워요. 의자를 뒤로 좀 뺄게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낮게 중얼거리는 그 목소린 기억에서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아쉽게도 그녀의 얼굴이 그림자 속에 가려져 버렸다. 그림자에 가린 그녀가 말했다. 근데 케이플 씨라고요? 네, 원래 이 집 주인 말이에요. 권총 자살을 했잖아요. 아, 어머, 여보, 당신이 싫어하시면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물론 그 일은 우리 남편한테도 큰 충격이었죠.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여기 있었으니까요. 리처드 경도 그때 여기 계시지 않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있었죠. 그때 구석에 있던 괴종시계가 고양이처럼 가르릉거리다가 씩씩대더니 전식 환자처럼 콧김을 내뿜고 나서 12시를 알렸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부샴이 맥없이 중얼거렸다. 레이디 로란 다소 꼼꼼한 손길로 뜨개질을 마쳤다. 이제 정말 새해가 밝았군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포털 부인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새해를 맞는 기분이 어때요? 엘리노 포털은 대꾸도 없이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며 말했다. 전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자야겠어요. 세터 스웨이트는 안색이 몹시 청백하군. 저렇게 청백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촛대를 준비했다. 그는 촛대에 불을 붙여 구식으로 가볍게 머리를 숙이며 엘리노어에게 건넸다. 그는 짤막하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촛대를 받아들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때 갑자기 세터 스웨이트는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서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그녀가 어떤 위험에 빠져 있다는 매우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충동이 가라앉자 부끄러워졌다. 자신까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엘리노는 계단을 오르면서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이제 고개를 돌려 어깨 너머로 무언가가 담긴 강렬한 눈길로 남편을 한참 살피듯 내려다보았다. 세터 스웨이트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세터 스웨이트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안주인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했다. 정말 행복한 새해가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세는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군요. 레이디 로라가 말을 받았다.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세터 스웨이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레이디 로라가 조금의 태도 변화도 없이 말을 이었다. 첫 방문객이 머리카락이 검은 사람이길 바랄 뿐이에요. 그 미신 아시죠, 세터 스웨이트 씨? 어머, 모르세요? 놀랍군요. 새해 첫날에 머리카락이 검은 사람이 맨 먼저 들어선 집에 복이 온다잖아요. 침대 속에 기분 나쁜 물건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워낙 개구쟁이들이라서. 레이디 로란 불길한 예감에 고개를 저으면서 당당하게 계단을 올라갔다. 여자들이 올라가 버리자 남자들은 통나무가 활활 타오르는 커다란 벽난로 쪽으로 의자를 끌어당기며 모여들었다. 집주인 이부샴이 위스키가 담긴 병을 치켜들며 싹싹하게 말했다. 자, 모두 들어요. 한잔 합시다. 각자에게 술이 다 돌아가자 지금까지 금기시하던 화제를 꺼냈다. 세터 스웨이트 씨, 데릭 케이플이란 친구 아십니까? 코네이가 물었다. 네, 약간 알고 있어요. 포털, 자넨 알아? 아니, 난 한 번도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 포털의 대답이 하도 강하고 방어적이어서 세터 스웨이트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난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꺼낼 때마다 질색을 해. 이브샴이 천천히 말했다. 그 비극적인 일이 있고 나서 이 집은 큰 공장을 운영하는 어떤 사람한테 팔렸지. 그런데 1년 만에 그 양반은 다시 집을 내놓았어. 자기한테 맞지 않았거나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물론 이 집에 대한 헛소문이 많이 나돌았기 때문에 이 집의 평판은 아주 나빠졌어. 그런데 로라가 부추기는 바람에 내가 웨스트 키들비에서 입후보하게 되어서 이 근처로 이사를 와야 했지. 적당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 로이스턴 저택이 싸게 나왔길래 결국 산 거야. 유령 따윈 모두 헛소문이겠지만, 아이고, 친구가 권총 자살을 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진 않아. 불쌍한 대릭 녀석.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야.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권총 자살을 한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알렉스 포털이 무겁게 말했다. 그는 일어나서 또 한 잔을 따르더니 한쪽 손으로 위스키를 흔들었다. 저 친구 아주 이상한 구석이 있군. 정말 그래. 그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세터스웨이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코네이가 말했다. 저런, 저 바람소리 한번 들어보게. 몹시도 거친 밤이군. 유령들이 돌아다니기에 딱 좋은 밤이지. 오늘 밤엔 지옥의 악마들이 모두 외국에 갔나봐. 레이디 로라의 말에 따르면 그들 가운데 제일 머리칼이 검은 놈이 복을 가져다 준다네. 콘웨이가 웃으며 말했다. 저 소리 좀 들어봐. 바람이 다시금 큰 소리로 흐느끼듯 일다가 서서히 잦아든 순간 대못이 박힌 현관문을 3번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모두들 움찔했다. 이 한밤중에 누구지? 이브샴이 외쳤다. 모두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나가보지. 하인들은 모두 자고 있을 테니까. 이브샴은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무거운 빗장을 잠시 더듬다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 순간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이 거실로 세차게 밀려 들어왔다. 밖엔 키가 크고 홀쭉한 사내가 마치 현관문에 틀에 짜 맞춘 듯 서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터스웨이트에겐 문 위에 장식된 생유리의 묘한 작용 때문에 사내가 마치 7빛깔 무지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사내가 집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자 운전용 복장에 체구가 마르고 머리카락이 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하군요. 낯선 사내는 부드럽고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대단치는 않고 지금 제 운전사가 고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한 30분은 걸릴 것 같고 밖은 지독히 추워서요. 사내가 말을 멈추자 이브샴이 얼른 말을 이어받았다. 많이 추우시죠? 이리 들어와서 한잔 하시죠. 차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와드릴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차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운전사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전 퀸이라고 합니다. 할리 퀸. 예, 우선 이리 와서 앉으시죠. 이브샴이 말했다. 예, 그럼 저희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세터스웨이트 씨이고 이쪽은 리처드 콘웨이 경, 저쪽은 알렉스 포털, 그리고 저는 이브샴이라고 합니다. 퀸은 소개를 받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곤 이브샴이 친절하게 꺼내준 의자에 털썩 앉았다. 퀸이 자리에 앉아 벽난로 불빛 때문에 얼굴에 한 줄기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그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보였다. 이브샴이 벽난로에 장작 서너 개를 던져 넣으며 퀸에게 말했다.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브샴이 술을 따르며 물었다. 퀸 씨는 이 지역을 잘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이곳을 지나친 적이 있죠. 아, 그러세요? 네. 당시 이 집은 케이플이란 분의 집이었죠. 아, 예, 맞습니다. 아이고, 가엾은 녀석이죠. 그러면 대릭을 그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죠. 그러자 이브샴의 태도가 약간 변했다. 그것은 영국인의 기질을 연구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변화였다. 아깐 어딘지 모르게 삼가는 태도였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그에게서 사라졌다. 퀸이 데릭을 알고 있다니 말하자면 그는 친구의 친구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고 신분은 확실해진 것이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이브샴은 터놓고 말했다. 마침 그 얘기를 하던 참이었어요. 이 집을 살 땐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죠. 다른 적당한 집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거든요. 친구가 권총으로 자살하던 날 밤 전 이 집에 있었습니다. 저 콘웨이도 있었고요. 전 분명히 그 친구가 유령이 되어 돌아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퀸은 조심스럽게 말하고 나서 방금 중요한 대사를 마친 배우처럼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콘웨이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수수께끼죠. 영원히 풀리지 않을. 글쎄요. 퀸은 애매하게 대꾸하며 다시 물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 친구는 밝고 쾌활하고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데다 한창 나이였어요. 그때 친구 대여섯 명이 이 집에 있었습니다. 식사 때는 기분이 한껏 고조되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주절주절 늘어놓더군요. 그러던 친구가 식당을 나가서 곧장 2층에 자기 방에 올라가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머리통에 갈겨버렸지 뭡니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야 아무도 모르죠.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그건 좀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요? 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코네이가 퀸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무슨 뜻이신지. 지금까지 안 풀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아무런 단서도 안 나왔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나올 리가 없죠. 또 10년 뒤엔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퀸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 의견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비춰보더라도 당신의 의견은 옳지 않아요. 오늘날의 역사가는 결코 후세의 역사가만큼 진실한 역사를 쓸 수 없죠. 사물을 어떻게 관찰하며 판단하느냐에 따라 문제는 달라집니다. 모든 세상 일이 그렇듯이 소위 상대성 원리가 작용하거든요. 알렉스 포틀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퀸 씨.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죠. 단지 문제를 다른 형태로 다시 제시할 뿐이죠. 이브샴은 너그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그렇다면 퀸 씨의 말씀은 이런 거군요. 만일 우리가 오늘 밤에 데릭 케이플의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면 그 당시에 밝히지 못한 진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이브샴 씨. 여러분은 개인적인 의견차가 대부분 없어진 상태니까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사실을 사실로서만 기억할 것입니다. 이브샴은 미심쩍은 듯 눈살을 찌푸렸다. 퀸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물론 무슨 일이든 출발점이 있어야겠죠. 대개는 가설이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은 분명 가설을 갖고 있을 텐데요. 콘웨이 경,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콘웨이는 생각에 잠긴 듯 눈살을 찌푸리다가 변명하듯 말했다. 네, 물론 당연히 우리 모든 이 사건에 틀림없이 여자가 관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개 여자 아니면 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문제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달리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 순간 세터스웨이트가 몸을 움찔했다. 그가 의견을 한마디 내놓으려고 몸을 앞으로 내민 순간 2층의 복도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웅크리고 있는 어떤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여자는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그가 앉아있는 곳에서만 볼 수 있었다. 여자는 분명히 아래쪽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바짝 기울이고 있었다. 여자가 미동조차 하지 않아 눈으로 보고서도 제대로 본 것인지 확신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옷차림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여잔 고풍스러운 무늬가 도드라진 옷을 입은 엘리노어 포털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날 밤의 사건이 모두 하나로 딱 들어맞는 것 같았다. 퀸이 이 집에 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연극에서 등장 지시를 받은 배우처럼 무대에 나타난 것이다. 오늘 밤 로이스턴의 넓은 거실에선 연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죽은 배우가 한 사람 끼어 있다고 해서 연극의 사실감이 떨어지진 않는다. 아, 그렇다. 데릭 케이플도 이 연극에서 한 역할을 당당히 맡은 것이다. 세터스웨이트는 그렇게 확신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새로운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이 연극은 퀸의 작품이다. 그가 이 연극의 연출가로 배우들에게 일일이 큐사인을 보내고 있다. 그는 이 수수께끼의 중심에서 시를 조종하고 인형들은 그의 손놀림에 따라 춤추고 있다. 퀸은 모든 걸 알고 있다. 심지어 2층의 목재 난간에 어떤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다는 사실까지도. 그렇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세터스웨이트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관객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한 채 눈앞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퀸은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실을 당겨 인형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여자 문제란 말이죠. 그럼 식사하실 때 여자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퀸이 생각에 잠겨 중얼거리자 이브샴이 큰 소리로 답했다. 물론 있었죠. 그때 그 친구는 약혼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한 게 이 미친 짓 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뽐냈는지 모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다면서도 곧 독신 생활을 청산할 거라는 암시를 주더군요. 콘웨이가 이어 말했다. 물론 우린 신부가 누구일지 예측할 수 있었죠. 마저리 딜커였을 겁니다. 멋진 여자죠. 이때 퀸이 무언가 말해야 할 차례인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없었다. 그가 그렇게 아무 말도 없으니 이상하게도 대드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것은 마치 지금 한 말을 의심하는 표정이었다. 퀸의 그런 행동에 콘웨이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브샴, 그 아가씨 말고 누가 또 있을까? 그 질문에 톰 이브샴이 느리게 대답했다. 글쎄, 모르겠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정확히 뭐라고 했지? 독신 생활은 청산하겠지만 상대편 여자가 허락하기 전까진
그녀의 이름이나 결혼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했어. 내 기억엔 그 친구는 자기가 정말 운이 좋은 놈이라고 했지. 이듬해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다고도 했고, 물론 우린 틀림없이 상대가 마저리 딜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은 매우 친하게 지냈고 케이플이 그녀를 꽤 쫓아다녔으니까. 단지 콘웨이는 얘기를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왜 말을 하다 말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상대가 마저리였다면 왜 약혼 계획을 알리려 하지 않았을까? 내 말은 그런 걸 왜 비밀로 했냐는 거지. 혹시 상대가 유부녀가 아니었을까? 가령 막 사별한 여자라든가, 아님 곧 이혼할 여자라든가. 그러자 이브샴이 말했다. 그럴듯하군. 만약 그랬다면 약혼 발표를 당장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마저리를 자주 만났던 것 같지도 않아. 사고가 있기 1년 전부터 말이야. 난 두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 퀸이 말했다. 이상하군요. 예,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어서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여자라. 코네이가 심각하게 말했다. 분명해. 확실히 데릭은 그날 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들떠 있었어. 행복에 취한 듯이 말이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이상하게 반항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이브샴이 말했다. 운명의 신에게 도전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말이지. 알렉스 포털이 무겁게 말했다. 포털은 지금 데릭 케이프를 두고 한 말일까? 아니면 자신을 두고 한 말일까? 그를 응시하던 세터스 웨이트는 후자의 견해로 기울었다. 그렇다. 알렉스 포털은 그런 인간이다. 운명의 신에게 도전하는 남자. 술에 취한 포털은 자신만의 은밀한 생각에 몰두하다가 이야기의 어떤 부분을 듣고 갑자기 반응을 보인 것이다. 세터스 웨이트는 위쪽을 쳐다보았다. 여자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얼어버린 것처럼 전혀 미동도 없이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맞아, 그랬어. 케이플은 분명히 흥분하고 있었어. 이상하게도 말이야. 뭐 굳이 표현하자면 큰 도박에서 뜻밖의 횡재를 한 사람 같았다고나 할까? 코네이가 말했다. 결심한 바를 이루려고 괜히 용기를 낸 건 아닐까? 포털이 넌지시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생각이 이어진 것처럼 움직여 자리에서 일어나 잔의 술을 한 잔 더 따랐다. 이브샴이 날카롭게 말했다. 아니,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건 내가 장담해. 코네이의 말이 옳아. 모험을 건 도박에서 성공을 거두고서 자신의 행운을 도저히 못 믿는 듯한 태도였어. 코네이는 기가 죽은 몸짓을 해보이며 말했다. 그렇지만 10분 뒤엔 모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이브샴이 손으로 탁자를 탕 하고 내리치며 외쳤다. 그 10분 사이에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틀림없어. 근데 그게 뭘까? 우리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세. 그때 우린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지.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케이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식당을 나가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퀸이 말했다. 얘기 중간에 던진 퀸의 질문에 이브샴은 당황하는 눈치였다. 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브샴은 기억을 더듬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 당시엔 대수롭지 않아 보였는데. 맞아. 우편물이 왔었어요. 그래, 초인종이 울렸을 때 우리가 매우 들떠 있었던 거 기억나? 사흘 동안이나 줄기차게 눈이 내렸어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굉장한 폭설이었죠. 길이란 길은 모두 막혀버렸고 신문이나 편지도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케이플은 이제야 뭐가 온 모양이라면서 나가더니만 우편물을 잔뜩 받아들고 들어오더군요. 신문이랑 편지를 말이에요. 그는 무슨 소식이라도 있는지 살펴보려고 신문을 뒤적이더니 편지를 가지고 2층에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3분쯤 뒤에 문제의 총소리가 나죠. 모를 일이에요.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죠. 포털이 말했다. 모를 일도 아니야. 편지에 뭔가 뜻밖의 내용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설마 우리가 그처럼 명백한 가능성을 확인도 안 해봤겠나. 그리고 검시관도 맨 먼저 그 점을 물었어. 하지만 케이플은 편지엔 손도 안 댔어. 편지 뭉치는 뜯지도 않은 채 경대 위에 놓여 있었다고. 포털은 풀이 죽어서 말했다. 전혀 안 뜯어본 거 확실한가? 읽고 태워버렸을지도 모르잖아. 아니야. 확실해.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야. 하지만 봉투가 뜯긴 편지는 하나도 없었어. 태우거나 찢어버린 흔적도 전혀 없었고 방엔 불을 지핀 흔적도 전혀 없었으니까. 이상하구만. 포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브샴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전체적으로 좀 소름 끼치는 사건이야. 콘웨이와 내가 총소리를 듣고 2층으로 달려가니까 방엔 녀석이 쓰러져 있었어. 에휴,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퀸이 말했다. 전화로 경찰에 알리는 수밖에 없었겠군요. 아니요. 그땐 로이스턴에 전화가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이 집을 살 때 제가 전화를 놓았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마침 이 지역의 순경이 부엌에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플은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전날에 잃어버렸거든요. 코네이, 로버라는 늙은 개 기억나나? 그때 지나가던 짐수레꾼이 눈더미에 반쯤 묻힌 개를 발견하고 나서 경찰서에 데려다 준 겁니다. 경찰은 그 개가 케이플이 유난히 아끼던 개라는 걸 알아보곤 이리로 데려온 거죠. 순경은 총소리가 나기 1분 전에 여기에 도착했어요. 덕분에 우린 그나마 수고를 털었고요. 말도 마세요. 정말 대단한 눈사태였습니다. 아마 이맘때였지. 1월 초였을 거야. 코네이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2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우린 곧바로 외국으로 나갔잖아. 아니야. 분명히 1월이었어. 우리 집 사냥개 네드 기억하지? 그 녀석이 1월 말에 다리를 절게 되었거든. 그게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어. 그럼 틀림없이 1월 말쯤이겠군. 참 이상하지.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날짜를 기억하기가 이렇게 힘이 드니까. 퀸이 무심하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죠. 어떤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날짜를 일일이 기억하기가 힘들죠. 가령 왕의 암살이라든가 유명한 살인사건 재판 같은 떠들썩한 사건이 그 무렵에 있었다면 또 몰라도. 그때 갑자기 코네이가 외쳤다. 맞아, 그래. 애플턴 사건이 있기 직전이었어. 직후인 것 같은데? 아니야, 기억 안 나? 케이플은 애플턴 부부와 아는 사이였어. 케이플은 그해 봄에 그 늙은이 집에서 묵기도 했잖아. 노인이 죽기 바로 일주일 전에 말이야. 어느 날 밤
케이플이 노인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어. 정말 구두쇠 영감이라고 했고, 애플턴 부인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런 늙은이한테 매여 살다니 끔찍한 일 아니냐고 말했어. 그땐 그녀가 노인을 살해했다는 혐의가 없던 때지.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법원이 사체 발굴 명령을 내렸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어. 같은 날이었어. 난 그때 신문 기사를 그냥 건성으로 읽었어. 2층의 불쌍한 대릭 녀석이 죽어서 누워있는 데만 신경이 쓰여서 말이야. 퀸이 말했다. 그런 경우는 흔하지만 매우 신기한 현상이죠. 몹시 긴장한 순간엔 뭔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정신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중에까지 역력히 남고요. 말하자면 순간의 정신적 긴장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벽지의 무늬 같은 사건과 무관한 자질구레한 기억이 결코 잊혀지지 않고 남게 되죠. 코네이가 말했다. 약간 특이한 생각이시네요, 퀸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데릭이 쓰러져 있던 방에 다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드는군요. 전 창밖의 커다란 나무와 하얀 눈에 비친 나무의 그림자를 또렷이 보았습니다. 그래요. 달빛, 눈, 그리고 나무의 그림자. 지금 이 순간에 그것들을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들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땐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방이 현관 위쪽에 있는 큰 방이었습니까? 퀸이 물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길 모퉁이 쪽에 있는 커다란 밤나무였습니다. 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세터 스웨이트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퀸의 모든 말과 억양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퀸은 세터 스웨이트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어떤 쪽으로 사람들을 내몰고 있었다. 하지만 세터 스웨이트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브샴은 조금 전의 화제로 되돌아갔다. 그 애플턴 사건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꽤 떠들썩한 사건이었죠. 그 여자는 아마 무죄로 풀려났죠? 정말 매력있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세터 스웨이트의 눈은 무의식 중에 위층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찾고 있었다. 그의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실제 모습이었을까? 그림자는 마치 무언가의 일격을 맞고 조금 오그라진 듯했다. 거실에 놓인 탁자 위로 누군가의 손 하나가 미끄러지듯 올라가다가 멈추었는데 세터 스웨이트는 그걸 실제로 보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쨍그랑하고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알렉스 포털이 위스키를 따르다가 술병을 놓쳐버린 것이다.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그만. 이브샴이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괜찮네, 괜찮아. 에휴, 근데 이상하구만.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으니 얼핏 생각이 나는데 애플턴 부인도 포도주병을 깨트리지 않았나? 맞네. 애플턴 영감은 밤마다 포도주를 한 잔씩 했어. 노인이 죽은 다음날 그 여자가 포도주병을 가지고 나가서 일부러 깨트리는 모습을 하인 하나가 봤고 하인들은 그 일을 두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지. 그녀가 남편 밑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건 하인들 모두가 알고 있었어. 소문이 점점 커져서 결국 몇 달 뒤에 친척들 몇 명이 사체 발굴 허가를 법원에 신청한 거야. 결과는 독살된 걸로 나왔는데 아마 비소로 독살되었었지? 아니야. 스트리크닌이었던 것 같아. 아무튼 독살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그런 짓을 저지를 만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
애플턴 부인이 결국 재판을 받았지. 그녀가 석방된 건 결백을 밝힐 증거가 많아서가 아니라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운이 좋았던 거지. 하지만 그녀가 범인이란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 그 뒤에 그 여자가 어떻게 되더라? 캐나다로 갔던 것 같은데. 호주였나? 그쪽에 삼촌인가 누가 있어서 거처를 마련해준 모양이야. 그 상황에선 그게 그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어. 세터 스위트는 알렉스 포털이 오른손으로 술잔을 감싸지는 모습에 신경이 쏠렸다. 포털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잔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조심하지 않으면 저러다가 잔이 박살나겠는걸. 이거 정말 재미있는 일이야. 세터 스웨이트는 생각했다. 이브샴은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그런데 데릭 케이플이 권총 자살을 한 이유를 밝히는 일엔 별로 진전이 없었군요. 사고 원인 조사단이 별 성과를 거둔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퀸씨? 퀸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것은 비웃음 같기도 하고 구슬픈 울음소리 같기도 한 묘한 소리였다. 그 소리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아직 과거 속에 살고 계십니다, 이브샴 씨. 그리고 아직 선입견에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길 가다가 우연히 들른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들 말입니다. 사실들이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브샴이 말했다. 전 이어지는 사실들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미처 의미를 캐지 못한 채 설명했던 사실들 말이죠.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한번 생각해보죠. 선입견이나 감정에 전혀 구애받지 말고서 말입니다. 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키가 상당히 커 보였다. 갑자기 벽난로의 불꽃이 그의 뒤에서 크게 일었다. 퀸은 낮으면서도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데릭 케이플이 약혼 발표를 합니다. 그때 당신은 그의 약혼 상대가 마저리 들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로 확신하지 못하죠. 케이플은 운명의 신에게 도전해서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한껏 들떠 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그는 철저히 불리한 상황에서 뜻밖의 횡재를 거둔 사람 같군요. 그러다가 초인종이 울립니다. 케이플은 나가서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한 우편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는 편지를 뜯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가 새로운 소식을 살펴보려고 신문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이니까 그날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멀리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실렸는지, 아니면 가까운 어느 곳에서 정치적 위기 상황을 맞았다는 내용이 실렸는지 모르죠. 하지만 우린 그날 신문에 실린 내용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성이 사흘 전에 애플턴 노인의 사체 발굴 허가를 내렸다는 조그마한 기사 내용이었죠. 무슨 뜻입니까? 퀸은 계속해서 말했다. 데릭 케이플은 방으로 올라가서 창밖으로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콘웨이 경은 창문에 커튼이 쳐있지 않았고, 게다가 그 창은 차도 쪽으로 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봤기에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대체 무엇을 본 거죠? 전 그가 경찰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데리고 온 경찰 말이죠. 하지만 데릭 케이플은
경찰이 걔 때문에 오고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단지 경찰이 자기 집을 향해 걸어온 것만 본 것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모두들 추론을 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듯 보였다. 이윽고 이브샴이 속삭이듯 말했다. 설마 대리기 애플턴을? 하지만 애플턴이 죽었을 때 케이플은 거기 없었는데. 애플턴 영감은 자기 아내하고 둘이서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플은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엔 거기 있었을 겁니다. 스트리크닌은 염산염의 형태가 아니면 잘 안 녹습니다. 포도주에 넣으면 가라앉아서 대부분의 분량이 마지막 한 잔 속에 남게 되죠. 아마 케이플이 떠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마지막 한 잔을 애플턴이 마셨을 겁니다. 포털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탁했고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왜 그 여자가 포도주 병을 깬 겁니까? 왜 깬 거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는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러자 퀸은 처음으로 세터 스웨이트에게 말을 걸었다. 세터 스웨이트 씨, 당신은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이죠. 당신이라면 그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터 스웨이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온 것이었다. 그는 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관객이 아니라 배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제가 보기엔 애플턴 부인이 데릭 케이프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착한 여자였을 겁니다. 케이프를 떠나보내고 남편이 죽었을 때 그는 사건의 진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고 했죠. 제 생각엔 나중에 케이플이 근거 없는 의심이라면서 그녀를 설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케이플과 결혼하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녀는 망설였죠. 여자의 육감 같은 거였겠죠. 세터 스웨이트는 자기 몫의 대사를 끝마쳤다. 갑자기 떨리는 듯한 긴 한숨이 거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이브샴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니, 저게 뭐지? 세터 스웨이트는 이브샴에게 위층 난간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엘리노어 포털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예술적 기질이 다분한 그로선 굳이 극적인 효과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퀸은 빙글에 웃고 있었다. 이제 차를 다 고쳤을 것 같군요. 이렇게 후하게 대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브샴 씨, 조금이나마 죽은 친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퀸을 바라보았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케이플은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말이죠. 죄의 대가를 치를 때가 되었다고 착각하고서 자살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당하게 될 어려움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무죄 석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브샴이 말했다.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지 추측이지만 그녀는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포털은 양손에 얼굴을 파묻고서 의자 깊숙이 앉아 있었다. 퀸은 세터 스웨이트를 돌아보았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터 스웨이트 씨. 당신은 연극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터 스웨이트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꼭 어릿광대 연극을 보시도록 권하고 싶군요. 지금은 쇠퇴하고 있지만 한 번쯤은 볼만합니다. 그 상징성을 이해하긴 좀 어렵지만
시대가 변한다고 상징성까지 변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모두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성큼성큼 사라지는 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까도 그랬듯이 생유리 때문에 얼룩덜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세터스웨이트는 2층으로 올라갔다. 공기가 쌀쌀했기 때문에 창문을 닫으러 창으로 다가갔다. 퀸이 차도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옆문으로 한 여자가 달려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잠시 얘기를 주고받더니 여자는 왔던 길을 되짚어 집 쪽으로 걸어왔다. 세터스웨이트는 그녀가 창문 바로 아래를 지날 때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고 다시금 놀랐다. 그는 이제 행복한 꿈을 꾸는 것처럼 행동했다. 엘리노어! 알렉스 포털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엘리노어, 용서해줘.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었어. 그런데도 난 믿지 않고. 내가 정말 나빴어. 세터스웨이트는 남들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신사이기도 했다. 그는 창문을 닫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아주 느렸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있어요. 알아요. 당신은 지금까지 지옥에 계셨던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사랑하면서도 신뢰와 의심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 저도 알아요.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의심은 비웃는 얼굴로 불쑥불쑥 솟아나죠. 알렉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한 지옥도 있어요. 지금까지 저와 당신이 함께 살아온 지옥 말이에요. 당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 당신이 절 두려워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 우연히 이곳을 지나던 분이 절 구해주셨어요.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실 오늘 밤에 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어요. 알렉스. 헨리퀸, 수수께끼의 남자. 퀸의 방문. 오늘 밤 책 한 잔.